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김채연 아나운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직업과 산업의 현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잡학사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 배달과 신선식품 구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커피 가격이 오르면서 저가 커피 브랜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 인상 이후 저가 커피 매장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 커피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봄철을 맞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입니다.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만나보는 시간 현장 속으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입니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비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작업자들까지 건설 현장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갖추고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안전관리자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 현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보호장비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작업 발판과 난간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이처럼 현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즉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막아내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날씨와 작업 환경에 따라 위험 요소가 계속 달라집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바닥이 미끄러질 수가 있고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작은 흔들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장비와 인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순간적인 방심조차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럴 때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안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을 멈추는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한 현장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보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드러내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무사히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직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현장 전체를 늘 긴장 속에서 살펴야 하고 작업자들에게 반복해서 안전 수칙을 알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호함과 책임감 역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에게는 꼼꼼함은 물론 위험을 읽는 판단력과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능력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건물과 공간 뒤에는 이처럼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을 먼저 살피고 있는 사람들. 건설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안전관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현장은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약 10,00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공채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채용 기회가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구직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내 경험 가운데 무엇을 써야 할지, 또 어떤 역량을 강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고용24의 취업 가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상단에 취업 가이드 메뉴에 들어가면 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24 취업 가이드에서는 특정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홈쇼핑 PD 직무를 살펴보면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상품 정보를 분석해서 생방송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기획 능력과 영상 연출 이해도,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파악하는 분석 능력, 그리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과 협업 능력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됩니다. 이처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확인하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경험을 강조해야 할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작성 방향도 함께 안내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 PD의 직무의 경우에 회사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이해한 뒤 지원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기업의 방향성과 연결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내 경험을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연결해 보여주는 건데요. 작성 방향이 막막하다면 고용24 취업 가이드를 참고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최근 기업들의 공채 소식이 이어지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24 취업 가이드에 대한 잡정보 잘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직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그리고 전황 직업군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번 직업의 세계 시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채용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왜 수요가 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어떤 직업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매출 마케팅 성과를 예측하며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해 데이터 기반 전략 보고서를 검증합니다.
즉 기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융합형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왜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IT 기업 중심이던 데이터 활용이 이제는 금융, 유통, 제조, 의료, 공공기관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감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자동화 기술이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양질의 데이터 분석이 필수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경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몸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분야는 경력에 따라 커리어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초급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해 경험을 쌓은 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급 단계에서는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더 전문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력이 더 쌓이면 데이터 리드나 최고 데이터 책임자, 즉 CDO와 같은 고위 직무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봉 역시 빠르게 상승하는 분야인데요. 국내에서도 경력자를 중심으로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제한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일하는 방식의 확장성입니다. 해외 기업과 원격으로 협업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커리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숫자와 논리를 좋아하고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잘 맞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고 직무 수명이 긴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단순한 유행 직업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는 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진입 장벽이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큰 직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미래의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분석해봤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융합형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래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력과 연차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어떤 경험을 쌓았는가, 개인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신하고 이제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인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김나령, 김채연 아나운서와 함께 달라지고 있는 일의 가치와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방식의 변화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령 아나운서, 실제로 직장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AI 시대의 직장 변화는 결국 업무 방식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업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AI가 초안 작성이나 정보 요약, 데이터 정리 같은 부분을 빠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이 줄어든다기보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맡고 사람은 판단, 조율, 문제 해결 같은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I 시대의 직장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보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일이 빨라지는 걸 넘어서요, 직장의 구조 자체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연 아나운서, 이제 앞으로 실제 직장의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AI는 업무 방식뿐만 아니라 직장의 구조 자체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회사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오래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이나 여러 조직과 함께 일하는 형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장은 단순히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직업의 종류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AI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AI 결과를 검토하는 새로운 직무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경쟁력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AI가 일을 대신한다기보다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해질까요? 나령 아나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단순히 한 가지 업무를 오래 해본 경험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자료조사와 초안 정리를 빠르게 끝내고 그 위에 자신의 해석과 전략을 더해 더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는 사람보다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강점을 갖게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AI 시대일수록 사람에게만 있는 역량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감정을 읽거나 공감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일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장에서는 창의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리더십 같은 사람 중심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AI 시대의 직장은요, 기술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다움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에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조건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한 사람은 그 모든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세상에 나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요.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본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조차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연필을 잡을 수도,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없었던 그는 항상 놀림 대상이었는데요. 어린 닉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의 어린 시절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은 그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닉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그는 그 이후 조금씩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혼자서 글씨를 쓰는 법을 배우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심지어 수영과 서핑까지 도전하며 자신의 가능성까지 넓혀갔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닉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한 학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는 특별한 준비 없이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진심을 담아서 전했는데요. 강연이 끝난 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닉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닉 부이치치는 강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몇십 명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지금 그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에게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건이 갖춰주면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닉 부이치치의 삶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직업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그의 삶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희망의 가치를 전해본 이 삶의 잡인 스토리였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경제의 흐름과 산업 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의 차가운 진실을 꼬집었는데요. 수출 지표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IT 및 비IT 부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는 커질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총재가 경고한 구조적 양극화의 핵심 순환, 아웃소싱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핵심 역량을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직접 사람을 뽑아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뜻하죠. 우리 주변의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이 직접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할 수 있지만 요즘 배달만큼은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배달 서비스가 아웃소싱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보험료 같은 고정적인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을 넘어선 더 높은 벽이 생깁니다. 비정규직은 우리 회사 소속인 우리 팀이지만 아웃소싱은 남의 회사 유니폼을 입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외부인입니다. 이제 일터는 함께 가는 동료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철저히 나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상향하면서도 IT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무려 0.7%포인트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성장률이 2%인데 특정 산업 하나가 0.7% 이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상 반도체를 포함한 IT 산업이 우리 경제 전체를 홀로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반면 이를 제외한 비IT 부분은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1.4%는 사실상 성장 정체를 의미합니다. IT 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다수의 전통적 일터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사람을 직접 뽑는 대신 아웃소싱으로 모든 비용을 깎아내며 버티게 되고 이것이 고용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아웃소싱이 경비나 청소처럼 몸을 쓰는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머리를 아웃소싱합니다. 여기서 아웃소싱이 고용 양극화를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기업이 핵심 인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비싼 값에 구독하듯 빌려 쓰고 단순 업무는 아예 남의 일처럼 외주로 떼어내버리는 건데요. 기업은 이제 복잡한 AI 프로그램 개발이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억대 수수료를 받는 슈퍼 프리랜서에게 아웃소싱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를 빌려 쓰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반면 단순한 데이터 입력과 같은 업무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불러서 쓰는 단발성 일감으로 넘겨버립니다. 결국 실력 있는 전문가는 더 부자가 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짧은 일감을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밤낮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일터는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위아래만 뚱뚱한 모래시계형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직업의 종류가 나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웃소싱은 소득의 격차를 넘어 일터 안에서 신분을 가르는 경제적, 계급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소속도, 복지도, 미래도 완전히 다른 두 계급이 공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웃소싱은 기업에게 효율을 주었지만 우리 사회엔 격차라는 숙제를 남겼는데요. 이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웃소싱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우리 공동의 고민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아웃소싱이 기업에는 효율을 가져다 주지만 일터에는 새로운 고용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의 성장 속에서 일자리의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살펴본 경제로의 일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죠.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요즘 일터의 새로운 풍경이 된 엔잡러,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부업이 일부 사람들의 선택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더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개발이라든지 취미를 살린 부업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실제로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 평균 55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4% 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도 최근 2%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숫자만 봐도 엔잡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감만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도 분명히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늘고 있느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은 186만 1천 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273만 7천 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본업 소득만으로는 부족해서 두 번째 일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엔잡러가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총소득만 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훨씬 더 오래 일합니다. 총 근로시간이 주당 54.6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14시간이나 길었거든요. 더 오래 일해서 결국 소득을 맞추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걸 마냥 능동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소득은 조금 늘어도 삶의 여유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안정만 문제도 있습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4%, 고용보험 가입률은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낮았습니다. 여러 일을 하고 있어도 제도적으로는 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뜻인데요.
많이 일하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들리는데요. 네, 물론 모든 N잡이 생계형인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두 번째 일을 시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큰 흐름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족한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N잡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N잡은 선택과 생존이 섞여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존의 무게가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N잡 자체를 멋진 트렌드처럼 볼 게 아니라 왜 한 가지 일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이 어려워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N잡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본업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로 본 오늘의 일터는 N잡이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채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요즘 직장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키워드인 조용한 퇴사 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회사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주어진 일만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네, 요즘 MZ세대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흔히 젊은 세대의 특징처럼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일을 최소화하려는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임금을 높게 지급하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커져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포드 자동차는 경쟁사의 2배 수준인 하루 $5 임금 정책을 도입해서 근로자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더 많이 일하기보다는 여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 굴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득이 충분해지면 돈보다 삶의 여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금전 보상보다 이 상사의 칭찬이나 인정이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조용한 퇴사는 단순히 직원이 게을러졌다 그런 문제보다는 직장 문화와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직장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월급만큼만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이 조용한 퇴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의미, 조직 문화, 그리고 삶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와도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N잡러와 함께 직업 문화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가 되겠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전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중고거래, 이 네 글자만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당근인데요. 그냥 당근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이 당근이란 이름은 당신 근처의 줄임말로 동네 직거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당근을 애용하는데요. 당근을 잘 활용해보면 퀄리티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 나와 가까이 있는 기업 당근입니다. 2015년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2023년 현재 불리는 당근으로 서비스명을 바꾸며 하이퍼 로컬 전략, 즉 동네 기반 서비스로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보다 더 가까운 생활 반경에 중점을 두어 다른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지역 생활 커뮤니티 경쟁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누구나 쉽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소문이나 우리 곁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당근은 가벼운 중고거래 하나로 끝나지 않는데요. 중고차나 부동산은 물론 이웃끼리 정보를 나누는 동네 생활, 관심사로 연결되는 당근 모임, 동네 일자리를 연결하는 당근 알바 같은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순 거래를 넘어 이제는 생활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동네 생활에서는 동네 사건 사고, 분실물, 맛집, 반려동물 등 여러 가지 동네 정보도 알 수 있어 사용자들이 매일 들어오는 앱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당근 어플을 통해 강아지 돌봄 혹은 강아지 산책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딱인 알바가 있어 강아지도 보고 돈도 벌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2026년 트렌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 생활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네 기반 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하이퍼 로컬 기업 당근. 지금까지 기업사전, 오늘의 기업 당근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으로 시작한 당근이요. 이제는 동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연결을 중심으로 한 하이퍼 로컬 전략이 새로운 플랫폼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사전은 당근과 함께 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끔 쉼과 즐거움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전국의 다양한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꽃구경도 좋지만 미식가들이 설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철을 맞은 봄의 전령사, 주꾸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붉은 동백꽃의 아름다움과 싱싱한 주꾸미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충청남도 서천에서 열리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입니다. 서천 마량진안 일대에는 500년 전통의 동백나무 숲이 어우러져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여기에 알이 꽉 찬 주꾸미까지 맛볼 수 있어 봄철 최고의 나들이 명소로 꼽힙니다. 오늘은 이 축제의 상세 정보와 알찬 체험 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는 3월 21일 토요일부터 4월 5일 일요일까지 약 16일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항 일원입니다. 이곳은 서해안의 푸른 바다와 붉은 동백꽃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정한 최고의 스팟은 마량리 동백나무 숲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수령 500년이 넘는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서해바다의 낙조와 붉은 동백꽃의 조화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 곳인 만큼 여러분도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풍경을 즐겼다면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겠죠? 축제장에서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주꾸미 요리를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매콤한 주꾸미 볶음부터 담백한 샤브샤브까지 서해의 싱싱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주꾸미 낚시 체험과 직접 배를 타고 나가는 선상 낚시 체험이 모두 13,000원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직접 잡는 손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축제를 더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방문 팁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과 주차 안내 등 최신 정보를 미리 체크하시면 현장에서 훨씬 여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시간대 방문과 복장입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셔야 주꾸미 체험과 식사를 대기 없이 즐기기 좋고요. 바닷바람이 다소 차가울 수 있으니 가벼운 겉옷을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붉은 동백꽃과 제철 쭈꾸미가 기다리는 서천으로 이번 주말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직을 고민할 때 직업 교육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디자인 같은 직무 교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 비용을 정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직장인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기본 3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의 약 45%에서 최대 85%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이나 IT 개발, 데이터 분석, 디자인, 영상 편집, 마케팅이나 회계 같은 직무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AI나 데이터 같은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도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통계에 따르면 직업훈련 과정에 취업률은 평균 50에서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업 채용이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런 직업교육의 과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 지원 사이트인 고용24나 HRD넷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상담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는 날씨 시간입니다. 전승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서울과 수도권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인 수요일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고요.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기준 8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 안팎, 금요일에도 12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초반으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인천 0도, 춘천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2도, 전주 영하 2도, 광주도 0도가 예상됩니다. 대구는 0도, 부산은 4도로 남부지방은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겉옷을 잘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와 직업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일의 모습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 이야기를 재밌고 유용하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